안녕하세요. 변미영 소장입니다. 저와 함께 5강 파트 2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강에서는 이제 고객 관계와 그리고 고객 구매 사이클 및 고객 충성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고객 관계 관리는요. 제 1장 고객 관계부터 제 5장 고객 포트폴리오 전략 및 고객 가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객 관계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그런 행위가 좀 먼저 우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5가지의 그런 관계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거는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돼요. 매우 출제가 잘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항목 5가지의 그런 행위보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상호 이해부터 볼게요. 상호 이해라는 거는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자, 의미는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왜곡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곡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전달된 내용이 어때요? 고객이 또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의 메시지라는 거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상호 이해라는 거는 이제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진정성에 대해서 볼 텐데, 진정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비스 제공자가 얼마나 진실하게 보여지느냐의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다음에 특별한 행동, 특히 특별한 행동은 시험에서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이죠. 특별한 행동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관심이라던가 제공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상호 이해가 어떻게 보면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면, 이 특별한 행동은 그 이상의 어때요? 감동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체크된 지문을 보면 고객 기대 이상으로, 고객 기대 이상으로 제공되는 특별한 행동은 고객에게 뭘 준다고요? 즐거움과 혜택을 선사합니다. 선사합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 특별한 행동은 고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된다라고 출제가 되었는데, 아니죠. 이런 감동 요소는 서비스 접점에서 매우 필요한 그런 고객과의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능숙도가 있습니다. 자, 능숙도는 이제 서비스 신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서비스 제공자의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능력과 그리고 인간적 관계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 즉 서비스 제공자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 용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능숙도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전문적인 그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어때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도 여기 능숙도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서비스 실패의 최소화. 자, 최대한 어때요? 접점에서는 당연히 그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서비스 실패는 이 서비스 실패 최소화도 시험에서 자주 또 건드려지는 지문입니다. 자, 서비스 실패는 고객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자, 이러한 실패는 고객이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객은 본인이 만족했던 접점보다는 오히려 어때요? 실패했던 접점을 더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했던 접점이 회복이 되지 못했을 경우 고객은 일탈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 실패의 최소화는 서비스 실패 최소화는 만족스러운 접점으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안 와요. 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축소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점에서 서비스 실패를 최소화하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당연적인 요소인 거죠.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실패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적 요소인 거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당연적 요소가 채워졌다고 해서 어때요? 만족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카노 모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당연적 요소가 채워졌다고 해서 고객이 거기에 만족하진 않아요. 하지만 당연적 요소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고객은 어때요? 당연히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 행위를 좀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는 자,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공적 계약 관계이다. 자, 공적인 계약 관계이다. 즉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는 자, 공적인 계약 관계이다. 시험에서 매우 간헐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지만 제가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계약 관계라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이 둘의 관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외적 보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관계이고요. 그리고 뭐를 추구합니까? 실용성을 추구하는 실용적 관계이고, 또한 이 둘의 관계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성이 높은 관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게 기업과 고객 간의 어때요? 되게 지속적인 장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기업에게 주는 이점과 그리고 고객에게 주는 이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이건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지문인데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먼저 이러한 장기적인 관계가 기업에게 주는 이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신규 고객을 유치했을 때의 비용이 어때요? 지속적인 고객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했죠. 무려 5배 이상의 비용이 더 든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맺은 고객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기업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존에 우리 고객들 또는 장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고객들이 우리 기업을 대신해서 어때요? 구전을 해주죠. 긍정적 구전을, 즉 기업을 대신해서 홍보라던가 광고를 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써야 될 그런 마케팅 비용은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서비스 제공 단계가 이제 간소화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와 그리고 이제 우리와 단골 고객이 되었을 때는 어때요? 서비스 제공 단계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기업의 뭐 구매 성향이라던가 그리고 고객의 뭐 성격이라던가 뭐 취향이라던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의 니즈라던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단계를 그죠? 그 신규 고객처럼 제공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 단계가 간소화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차 판매라던가 업셀링을 통한 거래 관계를 또한 확대시킬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교차 판매라던가 업셀링은 하려면 이 기업과 고객 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신규 고객에게 이 교차 판매와 업셀링을 하게 될 경우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 교차 판매와 업셀링은 기업과 고객 간에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고객이 어때요? 그 서비스 제공자를 또는 기업을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고객에게 주는 이점을 보게 되면 당연히 어때요? 탐색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상품 구매의 위험이 또한 감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A 기업에서 A 제품을 구입하고 났는데 그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제품에 대해서 또는 그 기업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면서 B 제품, C 제품까지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요청 단계가 이제 간소화된다. 말 그대로 이제 이건 서비스 제공 단계가 간소화되는 것처럼 고객의 입장에서도 서비스 요청 단계가 간소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호, 상호에게 주는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콕콕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다음 중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고객에게 주는 이점이 아닌 것은, 이건 고객이에요, 고객. 또는 시험에서는 뭐 기업에게, 네, 기업에게 주는 이점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책에서 보면 직원도 있죠. 근데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은 고객과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주는 이점 또는 기업에게 주는 이점을 좀 구분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죠. 자, 1번 탐색 비용이 감소된다. 예, 그렇죠. 탐색 비용이 감소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도 서칭을 해야 되고 그 제품에 대해서도 뭐 서칭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 관계가 되면 이러한 탐색 비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고객화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골 고객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맞춤 서비스 같은 그런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요청 단계가 간소가 되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어때요? 학습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주 부딪혔던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서비스 제공자와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서비스 제공자를 고객의 입장에서는 또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습 비용이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차 판매라던가 업세일즈로 거래 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자, 아까 교차 판매와 업세일즈는 상위 판매, 상향 판매. 자,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네, 기업의 입장인 거죠. 네, 기업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고객 간의 그 관계가 장기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는 이제 둘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쌓이게 되면서 기업은 고객에게 이런 교차 판매라던가 업세일즈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죠. 5번. 자, 이어서 이제 교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 관계는 크게 경제적 교환 관계와 그리고 사회적 교환 관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자,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그리고 기업과 직원 간의 관계. 그리고 고객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기업과 직원 간의 관계, 그리고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 관계이다. 즉, 기업은 직원에게 뭘 줍니까? 임금을 주죠. 임금과 그리고 보상을 해줍니다. 임금과 그리고 보상을 해주죠. 그러면 직원은 어때요? 그 기업에 속하면서 뭐를 또 제공하죠? 노동력이죠. 노력과 시간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에서 보면, 자, 기업은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은 어때요? 고객은 그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뭘 지불을 하죠? 네, 비용을 지불을 하죠.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는 뭐가 오가죠? 돈이 오가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교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직원과 고객 간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네, 사회적 관계. 즉, 이 둘 간에는 이제 돈이 오가는 게 아니고 뭐가 오가느냐? 정보가 오가는 거죠. 네, 정보 교환. 주로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자, 접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정보 교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직원과 고객 간의 관계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 경제적 교환 관계랑, 자, 고객은
기업에게 뭐를 지불한다고요?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지불하고 기업은 비용을 받았으면 고객에게 이제 뭐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기업에게 시간과 능력을 제공하죠. 제공하고 뭘 받나요? 보상, 임금 등을 받는 거죠. 그냥 기업 또한 고객이 지불한 비용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은 고객에게 어때요?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고객, 기업 직원의 관계는 바로 경제적 교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돼요. 이 경제적 교환 관계도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기업은 직원의 능력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를 지급한다고요? 네, 보상과 급여를 지불을 하죠. 그리고 직원은 기업에 가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또 내가 성실하게 근무해야 되는 거죠. 예, 근무해야 되는 거죠. 일단 고객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에 부합한 뭐를 지불한다고요?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한 기업은 고객이 지불한 비용에 부합한 어때요? 다양한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경제적 교환 관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자, 경제적 교환 관계에서 서비스 상품은 거래에 부합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된다. 자, 6번에 보시면 서비스 상품의 기능은 지불된 교환 가치에 부합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경제적 교환 관계에서 서비스 상품은 거래에 부합한 뭐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요? 경제적 가치예요. 또 여기서는 교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자, 거래에 부합한 경제적 가치와 교환 가치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교환 가치는 말 그대로요. 내가 그 상품과 서비스를 10만 원에 구매를 했다면 10만 원어치의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불한 비용만큼의 가치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그 이상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환 가치에 넘어서는 그 이상의 가치.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사용 가치라던가 이용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그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나서의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사용 가치라던가 혜택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교환 가치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품의 기능은 지불된 교환 가치에 부합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즉 최소의 어때요? 가치를 또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교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사회적 교환 관계는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 제공자와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접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제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교환 관계는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요? 네, 사회적 자원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사회적 자원.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교환은 사회적 자본의 교환과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교환은 크게 얘기하면 사회적 자본의 교환과 그리고 어때요? 정보의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환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는 그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원활하게 제공되느냐가 핵심 요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접점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주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이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고객이 잘 수용했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3번에 보시면 서비스 제공자의 인적 서비스 역량을 통해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여서 결과물의 수준을 또한 높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역량, 서비스 역량, 인적 서비스 역량이라는 거는 바로 이 사회적 자본과 이 정보 교환이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회적 자본과 정보 교환이 원활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때요? 고객 간의 친밀도 형성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다음 교환 관계에 있어서 최초 거래에서는 뭐가 더 사회적 교환 관계를 촉진시킨다고요? 네, 최초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첫 인상이라던가 친절도라던가 미소라던가 외모, 즉 대인 매력이에요. 대인 매력. 자, 우리가 이런 사회적 자본, 이게 바로 대인 매력입니다. 네. 대인 매력이 이제 더 그런 사회적 교환을 촉진을 시키지만 이러한 거래가 이제 지속적일 경우에는 어떤 게 전문성이라던가 인간관계 능력이라던가 또는 대화 능력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신뢰와 같은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접점에서 그 서비스 제공자의 이런 대인 매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그 서비스 제공자의 대인 매력에 따라서 어때요? 그 서비스 또는 그 기업을 계속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탈할 수도 있다. 즉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서비스 제공자를 해피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뭐에 의해서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대인 매력에 의해서다. 시험에 매우 간혹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 교환 관계와 그리고 사회적 교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파워 관계인 거죠. 네, 파워 관계입니다. 그 서비스 접점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파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크게 고객과 종업원 그리고 기업 간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둘 다 이기를 이 접점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객은 어떤 파워냐? 고객은 접점에서 더 많은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네, 통제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노동의 대가에 대비 더 편하고 쉬운 직무를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거죠. 또한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기 위해서 고객의 행동을 또한 통제하려고 한다. 자, 기업은 그럼 어떤 파워를 또 행사하느냐 하면은요, 투자한 비용 대비 어때요?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죠. 또한 종업원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제한하는 그런 규칙과 절차를 부과해서 그러한 파워를 또한 행사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접점의 파워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파워의 유형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에서는 고객 구매 사이클 및 고객 충성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이 구매를 할 때, 고객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구매를 하느냐.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돼요. 특히 여기서는 구매 사이클 순서 있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여러분들 순서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큰 항목대로 순서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고요. 또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또 그 의미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 순서대로 보면, 자, 1단계는 이제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인지하는 단계는 그 상품의 존재는 알지만 뭐로 이어지는 않아요?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는 단계이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구매 사이클
인지 단계에서의 그 의미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자, 상품의 존재는 알지만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잠재 고객 마음속에서 경쟁자의 상품이 인지되기 전에 어때요? 우리 상품을 선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자의 상품이 인지되기 전에 우리 상품을 먼저 고객에게 선점시키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할 수밖에 없죠. 특히 서비스 기업일수록 이 선점 효과는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는 이제 구매 단계죠. 최초 구매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럼 이때는 이제 기업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기업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고객이 긍정적 첫 인상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단계에서는 이제 구매 후 평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품 구매 후 만족과 불만족을 평가하는 단계인 거죠. 자, 이때 구매 후 당연히 어때요?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 재구매로 이어지는 거고,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 그 고객은 이탈하게 되는 거죠. 다음 4단계에서는 이제 재구매를 약속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보다 더욱 강한 고객 충성도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때는 어때요? 당연히 경쟁사보다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해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재구매를 결정할 경우는 감정적 유대보다는 이제 이때에는 감정적, 자, 이 4단계에서 이제 고객이 재구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적 유대보다는 어떤 요소예요?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경쟁사보다는 더 좋은 품질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고객이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환 비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단계까지는 고객의 감정적 유대에 의해서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냉정하게 4단계부터는 고객이 이러한 감정적 유대만으로 재구입을 하지 않는다. 5단계에서는 이제 마지막 재구매로 이루어지는데, 구매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계로, 이제 5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진정한 충성 고객 단계의 시작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단계에서는 어때요? 거래는 서로 상호적인 거죠. 상호적이고 이제 경쟁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고객 가치를 더욱더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와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그 의미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구매 후 행동에 항상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지? 인지 조화와 인지 부조화라고 했죠. 근데 인지 조화는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죠. 하지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인지 부조화입니다. 인지 부조화. 그래서 기업은 고객이 구매 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는 그런 그 노력들을 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매 후 부조화의 발생 원인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조화를 최소화하는 방안, 시험에도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 장은 어때요? 시험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매 후 부조화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주로 이제 시험이 말바꾸기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매 결정이 중요한 것일수록 부조화는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결정이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관여도가 높다라는 거죠. 관여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부조화는 더
심화가 된다, 심화가 된다. 근데 시험에서는 구매 결정이 뭐 덜 중요한, 중요도가 좀 낮은 것일수록 뭐 부조화는 심화된다. 이렇게 말 바꾸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보면 구매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또 이것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출제가 됩니다. 즉 구매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 어때요? 부조화는 더 심화되는 거죠. 그다음 해당 상품이라던가 브랜드의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이에요. 예. 낮을수록 부조화는 심화된다. 심화된다. 뭐 시험에서는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부조화는 심화된다 라고 나오는데 아니죠. 구매 빈도가 그 상품이라던가 브랜드에 대한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왜냐하면 구매 빈도가 낮다라는 건 뭐야? 그 기업 또는 그 상품에 대해서 경험치가 낮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만큼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때요? 그 제품에 대한 확신이라던가 신뢰 또한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조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단 구매 전 고려했던 경쟁 제품의 수가 많을수록이에요. 많을수록 부조화는 심화된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았던 경쟁 제품의 조건이 어때요? 좋을수록 부조화는 심화된다. 심화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일수록 구매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경쟁 제품의 수가 많을수록, 조건이 좋을수록 부조화는 심화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되는 그런 방안을 보면, 자, 환불 조건을 명시를 해두는 거죠. 만약에 이 상품이 뭐 하자가 있을 경우 또는 뭐 효과가 없을 경우 우리가 일주일 안에 100% 환불을 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환불 조건을 명시하거나 또는 상품과 관련된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고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구매 결정 시 고객 스스로 구매 결정을 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또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구입을 할 때요, 누군가의 타인에 의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그게 실패로 돌아섰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 타인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내 스스로 정보를 서칭해서 내 스스로 그거를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 최대한 사람은 좀 자기에겐 관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이 상품을 잘못 구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신경을 덜 쓰려고 하는 거죠. 예, 최대한 합리화를 시켜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구입을 했을 거야 라고 해서 최대한 그 부조화를 줄이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와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자사 상품의 우월한 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리고 해피콜을 통해서 구매한 상품이 주는 긍정적 혜택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또한 같은 선택을 한 다수의 증거를 제시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게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구매 후 부조화를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럼 콕콕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매 후 부조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서비스와 관련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이탈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 우리가 부조화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그 고객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서 그 부조화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2번 같은 선택을 한 다수의 증거를 제시해서 심리적 안도감을 준다라고 했죠. 다음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와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자사 상품의 우월한 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구매 결정을 재촉하지 말고 누가 고객 스스로 구매 결정을 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그리고 이제 해피콜을 통해서 구매한 상품이 주는 긍정적 혜택을
강조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고객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객을 이제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고객 분류와 그리고 이제 고객 충성도가 되는 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고객 성장 단계, 시험에서도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고객 성장 단계에 대한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 순서 있죠? 순서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일반형이라던가 그리고 사례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잠재 고객이라던가 이 옹호 고객 있죠? 옹호 고객, 뭐 OX형이라던가 또는 연결형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잠재 고객 단계입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 단계는 아직 구매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향후에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우리가 잠재 고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유망 고객은 가까운 미래죠. 가까운 미래에 구매 가능성이 확실한 고객을 유망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최소 1회 이상 구매한 고객인 거죠. 고객입니다. 자, 그다음 고객이란 의미는 바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을 우리가 고객이라고 한다. 그다음 이제 옹호 고객은 당연히 브랜드 충성도가 가장 높은 고객으로 기업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인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활동들이 또한 필요하다. 그러니까 옹호 고객의 특징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업이라든가 상품에 대해서 긍정적 고전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옹호 고객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때요? 동기부여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충성도 전략에서 우리가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최초 구매 고객 단계, 그리고 반복 구매 고객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성 고객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의미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해요. 의미들을 특히 이제 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들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초 구매 고객에서는 기업은 어떤 전략을 실시해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자, 최초 신규 고객이 되었을 때 이때 기업이 해야 될 거는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합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너무 과잉 약속을 해서 고객의 기대를 부풀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한다. 차라리 어때요? 적게 약속하고 오히려 더 많은 거를 제공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기대감을 이제 충족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첫 거래에 대해서 어때요? 감사의 표현을 꼭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꼭 한다. 시험에서 충성 고객 확보 전략 중 최초 구매 고객에 해당되는 것은 라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이 내용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첫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걸 잊지 말자. 다음 이제 반복 구매 고객에게 기업이 해야 될 그런 전략으로는 고객 전환에 대한 방어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최초 구매라는 거는 이제 한 번 구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복 구매한 고객이 이제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 단계까지만 해도 어때요? 고객이 다른 경쟁사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 고객이 어때요? 우리 경쟁사로 이탈하지 않게끔, 즉 전환하지 않게끔 그런 방어 노력들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때에는 이러한 반복 구매에게는 추가적인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던가 또는 이제 교차 판매를 통해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의 욕구를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 보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 구매 고객에게는 이러한 전략들을 추진을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충성 고객 확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그 충성 고객 확보 전략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성 고객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자, 먼저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화 과정에 고객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체험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한 그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고객은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역할 중에서 생산 자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고객이 그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고객도 함께 같이 그 상품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어때요? 기업과 고객 간의 그런 파트너 인식이 더 강화되는 거죠. 일단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비즈니스 스타일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소비라는 거는 주로 뭐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많이 했냐면 과시용으로 소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돈이 많아. 이렇게 본인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를 했다면 지금의 이제 소비 트렌드는 본인의 삶의 가치관을 반영하거나 또는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거나 또는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의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소비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읽고 거기에 맞게끔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이 또 기업으로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고객 충성 고객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는 이제 충성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익 상승 효과가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어때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 이제 충성 고객이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험에서 충성 고객에 대한 행동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자, 충성 고객의 특징은 어때요? 큰 특징, 구전 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구전. 예,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전 활동을 하는 거, 추천하는 거죠. 추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경쟁사에 전환하지 않는다. 예, 전환하지 않습니다. 경쟁사로 이탈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 구매를 하고 그리고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구매량이 이제 확대가 된다. 예, 확대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충성 고객에게서 보여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죠. 은밀하게 혼자만 계속 사용한다. 이거는 아니죠. 혼자만 사용하는 고객, 예를 들면 단골 고객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제 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고객의 특징이 단골 고객인 거죠. 하지만 그 충성 고객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추천을 하는 그런 고객을 우리가 충성 고객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성 고객 확보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콕콕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충성 고객 확보 전략에서 기업이 충성 고객에게 취해야 되는 행동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고객화 과정에 고객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했죠. 일단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고객의
따른 고객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비즈니스 스타일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 충성 고객의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또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 5번에 보시면 추가적인 고객 혜택이라던가 교차, 판매 등을 통해서 고객 욕구를 확인하고 충족시키는 거는 충성 고객 단계가 아니라 이거는 반복 구매였죠. 반복 구매 단계에서 필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와 함께 2장까지 한번 같이 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